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20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기준금리 등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2월 3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한 힌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통화정책이 2% 물가 목표치 달성에 충분하지 않다면 가능하면 빨리 인플레를 높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IPO 재개 방침에 따라 10개 기업이 조만간 중국 증시에 신규 상장합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증감회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각각 5개 업체씩 신규 상장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안지식품 등 이번에 신규 상장이 예정된 10개 기업은 중국 증시 급락에 따른 지난 7월 IPO 동결 전 미리 상장 승인을 받은 기업들입니다. 증감회는 기존의 승인을 받은 다른 18개사에 대해서도 연내 IPO를 재개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총 28개사가 정부의 IPO 재개 발표 이후 신규 상장하게 됩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 연준이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로는 정책 향방을 가늠하기 조금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20일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아칸소주 포트 스미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연준의 금리 향방을 예상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는 통화정책의 정상적 방향이므로 자신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그는 연준이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을 바꿀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구리 가격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니켈 가격은 1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20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은 파운드당 2.2센트 하락한 2.055달러를 기록하며 주간 기준 5.3% 떨어졌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니켈 가격은 톤당 8,670달러 선까지 하락하며 7일 연속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중국의 성장률 부진과 달러 강세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박진영입니다. 11월도 어느새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월 말 본격적으로 미국의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금요일이 바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지난 11일에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광군제가 이미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소비 시즌을 앞두고 세계 증시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에 앞서 마감한 글로벌 증시 금요일에 어떤 모습 보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잘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0.5% 올랐고요. S&P 500은 0.38%, 나스닥은 0.6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소비재 기업인 나이키와 아베크롬비가 깜짝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할인 유통업체 로스까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하락 기조를 보이면서 에너지주가 부진했고 원자재 가격도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마감 상황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금요일에 대체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 지수는 0.07% 올랐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3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까크 지수는 0.08%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모든 수완을 동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달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전량 매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아직까지 테러 여파가 가시지 않은 프랑스에서 관광주가 동반 하락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유가 마감 상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WTI는 0.4% 상승하면서 41.9달러를 기록했고요. 브렌트유는 1%가량 오르면서 44.6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원유 시축의 가동 건수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아시아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도 금요일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일본과 중국 증시 소폭이지만 모두 올랐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0.1% 오르면서 19,880선에 접근을 했고요. 상해 종합 지수는 0.37% 오르면서 3,63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오후까지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마지막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3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넉 달 전에 내준 2만선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가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7개월 만에 또 일본의 무역 수지가 흑자로 개선됐다라는 소식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이끈 가운데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종가는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05% 소폭 오르면서 1989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67% 오르면서 68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대체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코스피도 가까스로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5일째 들어왔지만 이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개인도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보합권을 벗어나기가 힘든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나흘째 순매수를 하면서 좋은 탄력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양 주체가 모두 팔면서 680선을 위협받기도 했지만요. 다시금 장중에 모두 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7.4원 내리면서 1154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국내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작될 미국의 소비 시즌이 증시에 조금 더 훈풍을 불어준다면 좋겠는데요.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 교수님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국의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미국의 전통적인 명절인 추수감사절이고요. 그 다음 날인 금요일 27일이 바로 미국의 최대 소비 시즌이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이에 26일에는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고 다음 날인 27일에 재개장한 뒤에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한다고 합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는 이번 주 어떤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봐야 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에 더해서 뉴욕 증시 전망까지 자세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로는 3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번 속보치 1.5% 증가해서 이번 그 수정치가 약 2.5% 정도로 상향 조정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주택 판매량은
기존 주택 판매량은 감소하는 반면에 신규주택 판매량은 증가하는 그런 식으로 약 혼조세를 보이는 반면에 제조 PMI는 저번 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GDP 성장률이 2.5%로 증가되면서 거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더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7일부터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4분기에도 미국 경제 성장이 회복되고 또 연말 쇼핑 시즌이 되면서 4분기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까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또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소폭 오르긴 했지만 유가고 계속해서 하락 기조를 보이기는 마찬가지고요. 이에 골드만삭스는 아직까지 유가가 바닥이 아니라면서 달러 강세를 또 추가적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 전망이 상당히 비교적 일리가 있는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럴당 두바이산石油 가격이 40달러 선을 간신히 턱걸이하는 그런 정도가 되면서 유가가 굉장히 폭락을 해서 이것이 유가 저점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유럽의 테러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증가하면서 달러 강세가 되면 언제나 투자 자본들이 원자재 시장에서 달러 시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도 유가가 좀 더 하락할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 교수님께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 사실을 조금 더 잘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또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이 물가 상승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12월에 추가 양적 완화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달에 유럽에서 추가 양적 완화가 단행된다면 어떤 효과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드라기 총재가 엊그제 20일에 유럽 경기 회복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한 모든 조치라는 게 이제 양적 완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작년 3월부터 월 300억 유로씩 이제 풀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을 좀 더 추가적으로 300억 유로보다 더 풀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유럽 경제가 지금 회복이 더디고 있는 상태에서 또 테러 사태가 발생을 해서 유럽 경제가 더욱더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재 남유럽 쪽에서 지금 현재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쪽에서 좌파 정당이 집권하고 또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유럽 불안이 다시 지금은 매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드라기 입장에서는 12월에 추가 양적 완화를 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유로화는 더욱더 약세가 되고요. 달러화는 더욱더 강세가 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도 12월에 되면서 슈퍼 달러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 양적 완화를 유럽 중앙은행이 단행을 한다면 유로화가 약세가 이어지고 달러 강세가 되면서 또 달러가 좀 강세가 심화될 거라는 가능성까지 열어주셨습니다. 또 중국도 요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단기 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 정책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 천연가스 가격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기 부양에 힘써온 중국인데 이 같은 추가 조치 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번에 내놓은 추가 조치가 20일에 중국 인민은행이 상업은행에 대한 단기 유동성 지원 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SLF라고 그러는데 숏런 퍼실리티를 해가지고 단기 유동성 지원 자금의 금리를 예컨대 하루짜리 같으면 4.5에서 2.75로 낮췄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6번의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3분기 성장률이 6.9%로 나오면서 이것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특히 이제 그때 지난 6번의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로 인한 풀린 돈들이 대부분 다 좀 안전한 국유 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중소기업들의 자금이 가지 않아서 지금 문제다. 그런 판단하에서 이번에 이제 단기 유동성 자금은 주로 상업은행 쪽에 지원되는 자금들을 이제 금리를 낮춰서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런 조치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해가지고 이제 NDRC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비주거용, 그러니까 제조업용이죠. 제조업용의 천연가스 가격을 30%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손실은 커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제조업이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가동률이 60%밖에 안 되고 수익이 악화되면서 이것이 금융 부실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조업의 수익 개선을 위해서 이런 에너지 가격을 30%나 낮춘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은 이제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이제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에너지 가격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러나 중국이 워낙 지금 제조업의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과잉 투자 부분을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는 경기 회복이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실업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구조조정을 상당히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지금 현재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의 인하 정책으로 중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손실은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제조업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기 회복이 이로써 조금 더 이어진다면 좋겠지만요.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요즘 잘 오르고 아시아 시장도 요즘 부쩍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독 요즘 우리 코스피가 속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한 요즘인데요.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많이 부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우리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특별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기업 수익이 계속 나쁘고요. 지금 현재 기업의 매출액도 마이너스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대부분의 주력 기업들이 우리나라 수출 6대 주력 기업들이 모두 다 구조조정의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미국 금리 인상도 있고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현재 주식 전망이 좋지 않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지난 6개월간 하더라도 약 7,600억 원 정도 순유출을 기록했고요. 지난 1년간을 본다면 1조 약 1,300억 정도를 순유출 기록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중국 경제도 좀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가 이제 유럽 테러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흥시장부로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당분간은 우리 코스피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요즘 외국인의 셀코리아 분위기가 아주 거셉니다. 지난주에는 일주일간 1조 원 가까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년 만에 3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또 외국인의 보유 시가총액은 오히려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2010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30%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11월 19일 날 29.62%가 되면서 30%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2010년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침체를 보이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현재 상황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거의 버금가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난 1년 동안 1조 원 넘게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29.6%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난 11월 19일 기준으로 1,463조 5,70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GDP의 약 1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유 비중은 29%를 하락했지만 외국인의 보유 시총도 433조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이제 보유 비중은 하락했지만은 한국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보유 시총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추세, 외국인들의 순유출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보유 비중은 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식의 시가총액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외국인의 보유량도 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경제 이슈 다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간 선물 시장 마감 상황을 통해서 오늘장 시초가 예상해보고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선물 옵션 전략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제 일단 야간 선물 마감 상황과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네, 금요일날 야간 정규 선물 시장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45.75로 일단 정규 시장보다 약 0.70, 0.29%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거의 강보합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코스피 환산 지수로 계산을 해보면 1990포인트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위로 움직였던 부분과 아래로 움직였던 밴드의 어떤 계산적인 부분을 좀 본다고 하면 1988포인트에서 1991포인트 정도로 계산 환산 지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컸습니다. 일단 433계약 정도로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일단 474계약 정도로 순매수를 했고, 기간은 50계약 정도로 순매도를 보였는데, 최근에 그 기간의 어떠한 그 특징적인 걸 본다고 하면 일단은 물량이 이렇다 할 어떤 큰 포지션 물량이 지금 나온 기간의 물량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외국인의 정규 시장을 본다면 매도 물량 부분이 좀 많이 컸었지만 야간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어떤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보합세의 어떤 큰 특징적으로 본다면 일단 한 외국인들의 어떤 물타기보다는 일단 해지성으로 우리가 좀 관찰할 수 있는 쪽이고요. 일단 정규 시장에서 옵션 시장으로 잠깐만 본다면 풋 옵션 방향 쪽으로 아래로 빠진다는 의미죠. 일단 하방 방향으로 외국인들의 물량이 대량 매수가 일단 대거 물집이 잡혔다는 포지션이 좀 큰 특징적인 게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선물 시장이 오늘 정규 시장으로 좀 어떤 포지션으로 간다고 하면 일단은 1988포인트에서 1991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임은 오늘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야간 선물 시장의 어떤 큰 특징적인 걸 본다면 외국인들의 그 주체 선물의 일단 매수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포지션 잡고 한번 대응 전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야간 선물 마감 상황 아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일단 야간 선물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풋 옵션 쪽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들의 동향도 일단은 궁금해지고요. 시초가는 어떻게 예상해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시초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예상으로 좀 코스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88포인트 방금 말씀드린 그래서 1991포인트인데
일단 시초가는 1985에서 1989포인트 정도의 어떤 시초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일보다 0.3% 상승할 수 있는 강보합 출발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늘 같은 장에서는 1970포인트를 항상 하방으로 좀 이따 지지선으로 대응 전략을 조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뭐 유럽의 어떤 약보합세, 그리고 일단 미국 다우지수에 뭐 그렇게 뭐 한 0.51% 정도 상승을 했죠. 큰 폭의 어떤 상승세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그 금융과 제조업, 보험, 미디어 쪽에서는 다우지수가 좀 올랐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좀 소외됐던 코스피 쪽에서 소외됐던 일단 섹터별 쪽으로 움직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가 좀 약세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잠시 후에 전략 구성을 할 때 좀 잠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환율이 금요일날 115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래쪽으로 1120원까지도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지선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뭐 개인 투자자들께서 뭐 환율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간접펀드나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수출업종 비중에 좀 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한번 포지션을 잡고 좀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가 지수가 우리가 꼭 이제 한국 성장률과 좀 맞물려서 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항상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빼놓고 가는 부분이 뭐냐? 한국 경제 성장률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내년 2016년도에는 한국 성장률이 3%대 정도밖에는 예상이 지금 안 나온다고 그렇게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와 코스피 지수의 배열 구조죠. 같이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같이 하방으로 열려 있는 건지 굳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얘기를 할 때 꼭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은 좀 애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1,900개 회사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꼭 거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 200군들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지수의 어떤 영향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 일단 파생과 플러스 코스피 200군의 지수 선물과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제 지표와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배열 구조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도 지수 예상을 좀 하시되 항상 밑으로도 열려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한번 시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장중에 위로 아래로 어느 정도의 배열 구조가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구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일단 전일 종가에서 아주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서 보합 출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코스피 1970선을 기준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히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대처를 해야 할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국내 증시가 잘 아시겠지만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지금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죠. 당분간 12월까지는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1월 달도 이제 곧 좀 있으면 뭐 한 6거래일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밴드적으로 본다고 하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장중에 움직임 포지션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항대를 일단 2030포인트로 좀 잡고 싶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지수 예상을 할 때 1970까지도 한번 대응 전략 하자. 그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1970포인트가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글로벌 증시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 체크를 좀 본다고 하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소비지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뭐냐? 수출주, 방금 말씀드린 환율과 112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환율의 하방 부분을 열고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구사를 한다고 하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수출주가 부정적 시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의 호재로 일시적인 반등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약 이틀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미국 자금과 유럽계 자금에 우리가 펀드 자금은 이탈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을 과연 외국계 자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인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과 세종 간의 고속도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으니까 건설과 시멘트 업종이 포커스를 조금 한번 맞춰갈 수 있는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또 소외됐던 종목이 업종이 건설과 시멘트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좀 체크인을 하시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건설 쪽도 약 0.12% 정도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저항대를 항상 230에서 지지선 1950선 그리고 그 자리가 오기까지는 최소한 1970포인트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에 우리가 체크인을 하시면서 들어가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박스권 연출이 되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은 양호하다.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좀 강하고 코스피 쪽에서는 보험 쪽이 좀 둔화가 될 것으로 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난주 뭐 주간 특징주로 본다면 LG나 더존비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적인 거는 일단 쫓아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냐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구사를 하셔야 되고요. 글로벌 자산 시장으로 조금만 좀 살펴본다고 하면 신흥시장의 상대지수가 8월 수준까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흥국의 자금 이탈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좀 포지션 자꾸 움직이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자금 그리고 이제 6주 만에 순유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요국 증시로 지난주 조금 큰 특징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러시아와 브라질 신흥국인데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에너지, 통신 서비스가 이제 섹터별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도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를 좀 본다면 다우지수가 에너지 업종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여지는지 또 원유 재고가 앞으로 어떻게까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뭐 공부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대응 전략 구상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또 이제 남은 시간 이제 사실 뭐 12월까지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밴드 이 구간을 좀 우리가 잘 설정을 해서 전략 구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야간 선물 마감 상황에 더해서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금요일 증시가 우리 시장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또 거래소에서 하루 만에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조금 더 자세한 리뷰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난 금요일 시장 0.05% 거의 뭐 강보합 수준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이 한 0.67% 상승하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매우 강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배경 살펴본다라면 일단 외국인 수급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이제 지난 금요일 역시 조금은 좀 큰 폭의 순매도세 1,000억 원이 넘는 순매도세 이제 나타내면서 일단 코스피 지수의 어떤 그 상승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 전일에 있었던 어떤 글로벌 증시 상승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 내에서는 다소간에 좀 큰 폭의 어떤 100%의 영향을 받지는 못하고 상당 부분 이제 좀 축소되는 모습의 어떤 그 영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이제 달러화 강세,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증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좀 돌아보게 되면 일단
두 가지가 있었죠. 파리 테러 부분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우리 시장 내에서 이제 그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면서 전반적인 실적과 관련된 변동성이 상당 부분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방금 말씀드렸던 파리 악재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간에 이를 극복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었고요. 그 상승 분위기가 수요일부터 우리 시장에서의 그 어떤 그 상승 쪽으로 시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미국에서 연준 의사록 발표되면서 사실상 12월에 있을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이제 그 시장 내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과거에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설사 미국이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10월달 연준 의사록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완만한 금리 인상을 미국 FOMC에서 좀 추진해 나가겠다, 진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 발언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녹아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그 시장 내 주변 변수 부분이 되겠어요. 환율의 진폭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오히려 이제 그 잠시 후에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 조금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는 있는데요. 그와는 조금 좀 같은 편에 서 있는 어떤 그 국제 유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국제 상품 가격의 약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 유가 어느덧 지금 40불을 위협하는 그런 분위기. 근데 이 위협의 분위기가 이제 그 바닥을 지지하는 이제 40불이 바닥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인식론이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그렇다라면 40불이 바닥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에 가장 1차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에너지 쪽이랄지 소재 쪽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의 수준이 그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긍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특징 업종, 특징 종목 좀 따져본다면 일단 파리 테러에 의한 영향인 그 여행주의 급락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만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제 그 뭐 티웨이 항공이랄지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랄지 아직은 그 테러권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난주 이제 소테마의 어떤 그 움직임, 연중 테마군들이 다시금 재순환되는 그런 과정이 지난주에 좀 나타났었다. 이 역시 이번 주에도 똑같은 이제 그 도돌표 장세가 좀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지난주 특히나 전기차 관련주들 삼성 SDI가 10%가 아니라 13%의 상승, LG 이노텍 역시 12%의 상승 보여줬다라는 것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화 케미칼 같은 경우에 거의 뭐 20%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회사의 실적 호전 얘기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습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하네요. 네,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아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외국인이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요. 최근에 달러 강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도 나타나면서 이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조 원이나 매도했던 외국인 다시 국내 시장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그 매우 중요한 요소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앞서서도 좀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현재 달러화의 다소간에 지금 어떤 그 강세 지속에 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목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어떤 그 중추 역할을 했던 것이 결국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 쓸 수 있는 모든 이제 동원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양적 완화 의지를 그 계속해서 지금 천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유로화의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유로화의 약세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어야 할 텐데 달러화 강세에 좀 다소간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들 어느덧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달러화 대 유로화 지금 1.0646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과거 우리 1.22가 넘는 1.3에 가까운 그런 달러화의 유로화의 이 페리티 비율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세가 돼 있고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오히려 달러화의 강세 속도가 유로화보다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1.0646이면 어느덧 이제 1.0 유로화 대 달러화가 1대1 비율로 이제 그 교환되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되면 이제 상호간에 무역이랄지 수출이랄지 특히나 이제 그 수출하는 기업들의 채산성이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상당 부분 약화되고 둔화되고 오히려 역전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당 부분 달러화의 어떤 부담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번 주 아무래도 그 달러화와 유로화의 그 비율, 환율에 대한 어떤 그 촉각, 주목이 상당 부분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른 어떤 그 외국인들 달러화의 상대적인 좀 강세의 둔화 부분, 오히려 약세 전환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는 좀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 분명히 좀 열어놓고 시장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난주 1조 원이 넘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좀 나타났었습니다. 이번 주 최소한 순매수가 아닌 보합권 양상으로 거의 똔똔 분위기의 순매도가 같이 일궈지는 그런 양상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좀 연중 분위기가 아닌 이제 연말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것. 이제 그 이번 주 후반 땡스기빙데이 그 연말 이제 그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제 그 휴장이 목요일 날 휴장이 되고요. 미국이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그 한시면 그 장을 마치게 되는데 이는 결국에는 연말 휴가 시즌의 새로운 또 시작점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펀드들의 각종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각종 펀드들의 이제 그 수익률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 진입한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공격적인 매수 이런 쪽보다는 다소간에 수익률을 안정화시키고 정착시키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 그 매매 변동성의 축소가 예상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변동성 축소되고요. 그 외국인 매매 일단 안정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달러화 강세 둔화 가능성에 이번 주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가능성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전망인데요. 자, 그런데 요즘 들어 또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보수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서 또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되기도 하죠. 이번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둔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이제 그 본인들이 운용을 1년 동안 해왔던 펀드들의 수익률을 이제 그 제고하는 그런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 얘기는 공격적인 시장 참여 이 부분보다는 이제 그 정리하는 그런 수준의 매매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급 여건은 좀 제한적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긍정적 시장 테마를 좀 찾아 나가야 될 것이다. 한 세 가지 정도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금리 인식이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연말 이제 그 배당 시즌이 계속되면서 배당에 대한 관심 여전히 지속된다라고 봐야 될 듯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 주 이제 그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이제 그 소비 관련주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렸죠. 유통 재고가 얼마만큼 이번에 선순환 고리로 해소를 시켜주느냐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어떤 그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내구 소비재, IT, 가전, 그리고 얼마만큼 재고 처리에 이제 그 집중을 하느냐, 자동차와 IT 쪽,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일단 그 정산 매매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그 상승시마다 일단 내 수익률을 먼저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이 우세해 보인다. 이 속에는 연중 테마군으로 돌았던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연말 이전에 정산 매매라는 정리 매매라는 그런 어떤 그 테마 속에서 다시 한번 빠른
재순환 과정이 돌아올 가능성 매우 크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염두하시고 어떤 기회 있으실 때마다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오늘 매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안정화가 진행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오늘 좀 주목을 하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상품 가격에 대한 바닥론 인식,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시장 내에 정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바닥론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상승을 한다, 상승 쪽으로 추세를 잡아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가 쪽에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상품과 관련된 그 비철금속 관련주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테마별 재순환 생각하시고요. 전반적인 글로벌 연말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소비 관련주들 오늘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은 수익률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요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이번 주 미국 소비 시즌을 앞둔 상황,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황 전망과 전략,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성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주 우리 시장이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61선을 뛰어넘은 뒤에 다시 하락하지 않고 지수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다시 나타난 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요. 이번 주는 일단 시장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고 오늘도 현명한 시장 대처 방법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2000포인트 부근까지 이제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코덱스 인버스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61선 돌파 여부에서 우리가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된다. 자, 결국엔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설명드렸던 게 증권주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증권주들까지 일단은 지수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가능성들을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2%, 3% 이렇게 인상시킬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하게 된다면은 경기 회복의 새로운 그런 확실성으로 인해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 그 전에 이제 다만 그 전에 흔들림이 우리 증시에서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까지만 잘 버텨줘야 우리 지수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거쳐서 상승 구간으로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포지션이 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양봉 마감한 그런 모습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61선을 안착한 이후에는 61선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출발이 좀 가능한 그런 모습이겠죠. 2000포인트 부근까지, 말씀드렸던 2000포인트 부근까지의 상승세 예상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는 2000포인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하신 전략이 좋지 않나 싶고요. 자,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좀 중요하게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전환을 하게 되면서 지수 큰 폭의 상승보다는 조금은 도치형 형태의 지금 한 이거를 거의 125만원대부터 130만원대 부근까지 계속 좀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결국 이제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뭐 하락은 했지만 서서히 이제 바닥권, 그러니까 125만원대를 지지를 해주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서서히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물량 압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 결국 이제 이렇게 좀 매물벽이 많다 보니까 130만원대에 대한 돌파가 쉽지 않은 모습인데, 자,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사실상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들이 되겠죠.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만 놓고보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속적인 그런 매도세,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최근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기관들이 시장을 대하는 매수세는 1,000억 원 이상 5권의 1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수급적인 상황들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겠지만은, 금요일에는 기관들의 소폭 매수세로 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량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흐름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꾸준히 매도를 해나가는 것이 사실상은 조금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만 놓고 보면은 11월 지금 중순인데 거의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해서 9천억 원 이상 단기간에 지금 매도세가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IS로 인해서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라든지 특히나 IS가 다음 타겟을 미국으로 꼽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11월부터 12월 달까지 사람들이 몰리는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의 이 테러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경기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취소라든지 테러라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경제의 단기적인 타격도 무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당장의 상황들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라는 그런 2,000포인트 이상권역 드는 부분도 합니다만은, 자,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들이 결국에는 이번 주 초반까지는 지수 상승이 가능한 어떤 그런 위치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들 상승한다라고 해서 분명히 안심할 구간도 아니다라는 것이 현재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지수가 어떤 종목들이 될 건, 그래서 이제 포지션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상황인데, 자, 2,000포인트 이상권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고질적으로 우리 지수의 문제점 2,000포인트 이상만 들어오게 된다면은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지 어느 정도 장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는지 한번 강하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변동성이 상하폭으로 커질 가능성이 후반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시고 전략을 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증권주들 또한 이번에 일단은 이제 바닥권에서 한 템포 뽑아주는 모습에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정도에만 6%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지만은 말씀드렸던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관심권에 좀 두자라고 언급을 드렸던 대우증권을 포함해서 기타 증권주들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증권주들도 그렇고 뭐 지수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 초반까지는 결과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갖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우증권을 기준으로 해서 11,000원 부근까지는 상승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자, 해서 이제 증권주들 바닥은 잡아주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찌됐건 이제 지수에 민감하게 연기해주는 증권주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2,000포인트 이상권역 충분히 도달하는지 지수와 항시 동반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증권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 지수상들 잘 챙기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목요일부터 제2회 저희는 이제 한미약품의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매수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이제 뭐 급등이 좀 나와서 좋은 수익률로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급등이 좀 나온 이유, 결국은 이제 재료인데, 자, 이러한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누차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급락이 나오고 하락권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에 따라서 날짜와 시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상승 과정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재료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뭐 셀티오라든지 한미약품, 지난번에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목요일 정도의 9% 정도, 목요일 정도의 7% 정도 급등이 좀 나온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에 장중 4% 정도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셀트리온이나 항미약품 모두 눌림목 구간에서 일단은 눌림목 클라이막스의 구간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시에는 따라잡지 마시고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 기술적 반등을 노리거나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재료가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시적 말씀 좀 드리지만은 재료는 수급을 불러일으키고 수급은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것은 곧 주가의 상승. 자 이러한 3박자를 맞춰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크게 손실 보지 않고 평타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2015년도에 대차 잔고가 최저치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투신권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 바닥권을 기면서 에너지를 응집해야 된다는 점. 자,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바닥권을 외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권을 확인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점. 자, 결국 이제 이번 주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오늘장 자, 60일선 안착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000포인트 강력한 돌파가 좀 나와준다는 점. 해서 이제 2000포인트 이상권역에서는 상하폭 열어두시고 미리미리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대응하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점. 자, 그리고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도 700포인트 부근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세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다.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면서 보유하신 종목 오늘장도 불기둥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코스피 말씀하신 2000포인트 돌파 여부 그리고 코스닥 700포인트 접근 여부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 현명한 시장 대처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예상 체결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0.1% 상승 준비하면서 1991포인트에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오늘 시장 역시 소폭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2% 상승한 686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강한 흐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가량 상승한 130만 원쯤 움직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3.55%나 오름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6천 원 부근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재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2.3% 하락 준비하면서 24만 7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1%대 강세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1,5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입니다. 현재 시간 셀트리온이 소폭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3% 오른 91,700원대에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고요. CJENM이 오늘 강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1.9% 오른 85,5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메디톡스입니다. 강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가량 상승하면서 45만 8천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도 오늘 강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5% 상승한 2만 3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